일단은 스탠다드 차타드는 내년 말에 10만 달러를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또 워렌 버핏도 이제 한 말씀 하셨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도박을 위한 토큰이다. 내재 가치가 없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룰렛을 플레이하고 싶어 하는 거는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헤이비트의 경지훈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좀 이슈가 됐었던 보고서가 하나 있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억 간다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네네. 어디였죠? 스탠다드 차타드,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이제 네.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발행한 보고서의 네. 이름이 비트코인 10만 달러로 가는 길이라는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또 질렀구나.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거 보면은 내가 한번 질러 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야. 네. 근데 재밌는 게 작년 12월에도 이제 리포트를 하나 발행했었는데 그때는 비트코인이 5천 달러로 떨어질 거다. 이때가 그 FTX 사태 이후에 11월에 이제 발생하고 그 다음 달에는 리포트에서는 5천 달러로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갑자기 한 5개월, 6개월 지나고 나서는 확 바뀌신 거구나. 물론 이제 이 리포트를 발행하신 분은 다르지만 다른 분이에요? 네네. 그래도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태세 전환을 한 걸 보니 비트코인이 확실히 가격이 좀 연초에 많이 올랐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내러티브가 추가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나스닥이랑 같이 움직인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야 은행이 망한다고 하면 오르더라 막 이런 것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 얘기를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하워드 막스도 그걸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은행 망하는 게 비트코인 상승에 도움이 되더라.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하는 거 보면 뭔가 그것도 결국 내러티브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아직 비트코인이 왜 올라? 왜 빠져? 그러면 명확하게 대답해 줄 사람이 별로 없어 솔직히. 그런데 이런 내러티브가 하나씩 저희 가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 이런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 이 와중에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10만 달러로 가는 길. 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네. 네. 여기서 이제 10만 달러로 가는 길을 이제 여러 가지 단계로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이 4만 달러는 가야 돼.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6만 달러 가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10만 달러 이상 갈 거야. 라는 이제 논리 구조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좋네요. 네,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좀 길 것 같아서 좀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좀 따와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시작을 드리면은 일단은 스탠다드 차타드는 내년 말에 10만 달러를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네, 내년 말이군요. 네네, 아직은 좀 시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요약을 해보면은 세 문장 정도로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SVB 사태 그리고 은행의 위기로 인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결국은 탈중앙화 되어 있고 신뢰가 필요 없고 희소성이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핵심 사용 사례가 됐다라는 게 이제 골자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던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증가를 했고 이들이 수익성이 증가를 하니까 내다 안 파는 거죠. 그냥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내러티브와 FOMC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점치고 있다 보니까 다음 비트코인의 가격 구간이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규제가 계속 강화가 되는데 이 규제가 오히려 비트코인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 이거는 사실 제가 그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비트코인을 제외한 뭐 이더리움이나 다른 이제 증권들로 이제 어느 정도 가름이 잡히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이런 거에 좀 벗어난 자산이다 보니까 오히려 혜택을 받을 얘기하시면서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런 이제 추가적인 순풍을 활용해서 가격이 결국은 10만 달러로 갈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이미지 보시면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얼마고 도미넌스 때문에 얼마고 뭐 반감기 때문에 얼마고 뭐 결론적으로는 10만 달러까지 내년 말엔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스탠다드 차트의 뷰인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저 이거 보면서 그냥 계단식으로 쭉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하나씩 한 칸씩 한 칸씩. 야, 이거 밸류에이션 하기 참 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핵심 아이디어는 네네. SVB 은행 사태가 난 이후로 이거 뭐야 그냥 차라리 탈중앙화된 거 낫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전보다는 늘었겠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 종료. 그러니까 이제 매크로적인 관점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세 번째가 규제가 되는 게 오히려 비트코인에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요걸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은 어쨌든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진행됐었던 실버게이트를 비롯해서 SVB까지 결국은 이제 은행 부문의 여파가 암호화폐 생태계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 이게 뭐 실버게이트가 그렇다 쳐도 뭐 SVB는 좀 약간 억울한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 디페그 그 USDC가 1달러에 패깅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었는데 네. 요게 이제 깨지면서 어느 정도는 좀 위기감을 불러왔었고 기억이 납니다. 네네. SVB 사태가 터졌을 때가 제 기억에 주말이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안 열려서 야 이게 뭐야 하고 있는데 얘 혼자 스테이블 코인이라 거래가 맞습니다. 되니까 네네. 혼자 막 디패깅 돼서 어떻게 해 막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다가 실버게이트나 시그니처 뱅크는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암호화폐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 사용하던 유동성 공급 체계였는데 이런 것들도 다 폐쇄를 하거나 파산을 하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기관 자금의 유동성이 좀 막혔다. 이런 위기가 좀 많았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터지다 보니까 미국이 이거 더 규제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규제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게 그러면 왜 도대체 비트코인의 기회냐 라고 보면은 그때 USDC가 그 스테이블 코인이 디패깅이 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 1USDC를 얘네한테 가져가면은 1달러를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었는데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내려가니까 앞다퉈서 이제 이 떨어지기 전에 내 돈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12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120억 달러면 네네. 뭐 우리 돈 뭐 1,000원 곱하면은 12조 원 정도 네네 그 정도 됩니다. 대략 한 15조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네네. 여기 보여주신 왼쪽 그림에서 보면 네네. 이 녹색 진한 녹색이 USDC인 네, 맞습니다. 거고 네네. 이것의 가치가 중간에 보면 이제 3월달 근처에 좀 많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로만 봤을 때도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위험하니까 돈을 빨리 빼야겠다라는 이제 일종의 뱅크런이 발생을 했고, 네. 근데 이 USDC에서 빠져나간 돈이 120억 달러인데, 네. 요거 USDC랑 경쟁을 하던 예전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었던 USDT 네. 헤더로 95억 달러가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요 스테이블 코인이 좀 위험하니까 아예 나가는 건 좀 그렇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게 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비어 있는 한 25억 달러 수준. 120 빼기 95 하면은 네네. 25가 남네요. 네네. 요게 일부는 이거 스테이블 코인마저 디패깅이 일어나니까 아예 그냥 크립토 다 팔고 떠나자. 라는 자금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쵸?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든 뭐 이런 디패깅이 발생을 하든 일단은 비트코인은 그 나름대로의 탈중앙화된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은행을 비롯한 전통금융의 위기가 BTC 가격 상승에 이제 도움이 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맞습니다. 야, 은행이 망했는데 비트코인이 올라? 참 다이너믹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요새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미국 은행들 실적을 계속 유심히 살펴보시고 네. 주가를 네.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고 이런 네, 이제 네. 여러 가지 재밌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웃기는 게 이제 엊그저께 이제 실적 발표를 했던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도 네네. 주가가 막 50% 빠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빠졌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고점 대비로는 이미 90%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반토막 났다고 또 막 좋아하고 그럴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이미 퍼스트 리퍼블릭은 망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맞습니다. 뭐 사실상 뭐 좀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네네. 그 와중에도 어쨌든 더 망할 것 같아 뭐 이런 것이 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참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가 30%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제 빠졌을 때 비트코인이 올랐어요. 갑자기 또 이제 랠리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오른 걸 보면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 이게 은행이 망하면 비트코인을 사야 되나 보다. 그렇게 한 명씩 학습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뭔가 통화로서의 역할을 한다거나 뭔가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아직 좀 뭐 기술적인 그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내러티브가 발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비트코인의 있는 것 위상이 같아요. 좀 많이 올라온 게 아니냐라는 그쵸.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사실 이제 비트코인처럼 이제 이렇게 위기가 발생하고 이거 뭐야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 뭐 잘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또 항상 1등을 찾거든요. 불황에는 1등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라고 하죠. 비트코인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많이 늘었죠.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뭐 잘 나갈 때 뭐 한 2020년, 2021년쯤에도 굉장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았습니다. 그때도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거의 최고가를 찍었을 당시였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게 이제 주식으로 따지자면은 시총 비중 뭐 이런 개념이에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입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하는 비중인데 비트코인의 비중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맞습니다. 도미넌스. 그렇게 되면 뭐 삼성전자 도미넌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안 쓰긴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의미 있게 올라가면 현재 수준 대비해서 $10,000 이상 상승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코인들을 묶어서 알트코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알트코인 대비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가 늘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스탠다드 차트드 리포트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까지 가면 현재 수준 대비해서 $10,000 이상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두 번째도 약간은 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이 물론 지금은 나스닥이나 뭐 금이나 이런 상관관계가 조금씩은 이제 뭐 디커플링, 뭐 금과는 이제 붙은 상황이고 나스닥과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는 비트코인이 이제 다른 위험 자산과 양의 상관관계 가지고 있고 가장 강력한 상관관계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나스닥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스탠다드 차타드는 이게 오히려 위협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왜요? 이게 결국은 이제 지금 여태까지 그 전에 이제 반감기든 그 전의 상황이든 어쨌든 나스닥과의 관계가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지금 스탠다드 차타드가 긴축 사이클이 거의 끝나간다는 뷰를 밝혔어요. 얼마 전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네네. 결국은 이게 위험 자산이 결국 안정화가 될 건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주식도 좋겠지만 주식보다는 비트코인이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나스닥하고 상관관계가 높은 것이 비트코인이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이게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죠. 뭐 나스닥을 전망한다라는 얘기니까 맞습니다. 일단 패스하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주가 지금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합니까? 네. 어쨌든 긴축 사이클이 막바지에 다다르면 위험 자산들이 안정화가 되고 수익률이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더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이제 스탠다드 차트의 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주식 거래량이랑 뭐 BTC 거래량 사이에서도 이제 강한 관계가 있고 이런 광범위한 변동성 자체가 오히려 BTC라는 약간 탈출구, 피난처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채굴업체의 수익성 개선이 하나의 큰 이유인데요. 요게 이제 채굴업체가 수익성이 좋아지는데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냐? 요걸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은 네, 우선은 채굴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채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작업 증명이라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가장 빨리 풀면은 비트코인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러니까 뭔가 그 연상되는 거는 어디 가서 이제 광산 가가지고 캐는 게 연상되는데 어쨌든 그 뭔가 수학 문제를 푸는 거죠. 광산 가서 캐는 게 아니고. 근데 캐는 건 맞는데 그거를 이제 곡괭이 들고 캐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를 풀므로써 이제 수학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캐한다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캤어요. 그래서 이걸 캘 때마다 이 네트워크에 기여를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상을 줄게.
이런 개념인 겁니다. 네, 이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채굴 해가지고 돈 버는 거죠? 맞습니다. 채굴해서 비트코인 받은 걸로 먹고 사는 거잖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지금 공급되는 게 누가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계속 발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중앙 주체가 있어서 발행되는 게 아니라 이런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이거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이 계속 주어지고 네. 이 보상들이 결국은 시장에 계속 공급이 되면서 이 순환 사이클이 이루어지는데 이 작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하락을 했잖아요. 네. 또 윈터가 이제 계속 지속되면서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채굴업체들의 재정난이 되게 가중됐습니다. 아, 그래? 야, 잘 캤어? 그랬더니 그래도 캐긴 캤는데 이거 가치가 그렇죠. 이런 거죠. 이 전기세는 계속 비싸지는데 그러니까. 비용은 계속 발생을 하는데 내가 캔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걸 버티기도 되게 힘든 거예요. 캐지 마라 그냥 뭐 이럴 맞습니다.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런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상장을 한 곳도 있고 미국에서 되게 기업 단위로 아예 그냥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곳들이 꽤 있었는데 이런 곳에서도 이제 파산을 고려하거나 혹은 가지고 있는 채굴기를 팔거나 자산을 이제 파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나 추가 자금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초부터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대 흐름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 채굴자가 오히려 비트코인을 이제 내다 팔지 않고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물론 이제 어려우면은 빨리 팔아서 뭔가 네. 이제 내가 빚도 갚고 뭔가 이런 비용도 맞추고 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 보유하고 있는 흐름이 이 그림 왼쪽에서 보시면은 거래소에 전송하는 비트코인 비율이 꽤 떨어졌습니다. 올해 초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구간들이 좀 많죠. 네. 이게 채굴자들이 거래소에 이제 전송하는 비트코인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채굴을 한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낸다는 뜻이면은 물론 이제 거래소에 넣어놨다가 이걸 팔지 안 팔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거래소에 보낸다는 행위 자체가 팔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좀 귀결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채굴자들이 결국 지금 거래소에 전송하는 비트코인의 양이 적어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장기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 미래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채굴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쪽에 공부도 많이 하고 정보도 많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시장에다 내다 팔려고 시장에다 내놓는지 안 내놓는지가 더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사실상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 비용도 만약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채굴자들이 돈을 잘 버는데 굳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다 팔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다 판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쨌든 또 가격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것들이 채굴자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이게 결국은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여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이해를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반감기.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입니다. 요즘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벌써. 네네. 왜냐면 내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작년 올해 초만 해도 아무도 말 안 했었는데 벌써 이제 주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오르니까 반감기래, 반감기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맞습니다. 내년 1년 남았어요. 4월이니까 네. 아직 진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 반감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채굴자들이 가져가는 보상, 이 광산을 캐고 비트코인을 받아가는 보상이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원래는 내가 한번 문제를 풀어가지고 맞추면 10BTC를 받았는데 이게 4년마다 5BTC, 2.5BTC, 1.25BTC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든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게 4년마다예요? 맞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내일부터는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내일부터는 그렇죠. 반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 광산에 있던 그 광물들의 양이 줄어드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이제 줄어드는 현상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이게 딱 정해져 있죠? 언제까지 몇 개까지 나오는지가. 맞습니다. 몇 개예요? 이게 2100만 개 정도가 이제 2100만 비트코인의 개. 생산량이고요. 지금 거의 한 1900만 개 좀 넘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BTC의 공급량을 제한하는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이 결국은 가격 상승에도 이제 공급량을 제한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제 논리로 좀 귀결이 되는데 수박 농사가 잘 안 된 거죠. 맞습니다. 된 겁니다. 네네. 수박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네. 수박 먹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수량은 줄어드니까 공급량은 그쵸.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른다는 그런 간단한 이치인데 이게 약간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다 알고 있는 이벤트지만 여태까지 진행되었었던 반감기가 1차, 2차, 3차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정점을 찍었어요. 네. 요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 사이클 1이 1차 반감기, 사이클 2가 2차 반감기. 시작되는 시점이 0인 거죠? 네, 맞습니다. X축이 날짜고요. 네네. 요게 1차는 17개월 이후에 정점을 찍었고요. 2차는 13개월 이후에 정점을 찍었고 3차는 18개월 이후에 가격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내년 2024년 상반기에 4차 반감기, 대략 4월 중순 혹은 말로 이제 보고 있는데 4차 반감기가 도래하면은 반감기 이후에 이전 그냥 패턴으로 분석해 보면 한 15개월에서 한 18개월까지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이 반감기의 주요 이론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딱 명확한 게 1차에 비해서 2차가, 2차에 비해서 3차가 영향이 좀 줄어드네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걸 다 알거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선취하는 거죠. 선반영. 맞습니다. 진리의 선반영이 여기서도 반영되는 게 아니라 아마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낮을 수는 있겠지만 빠지진 않겠죠. 네.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내러티브가 생기다 보니까 반감기 이전의 패턴들도 많이 분석을 해요. 반감기 1년 전에 최저점을 찍고 계속 오르면서 반감기 이후에 이제 최고점을 갈 것이다. 요런 이제 패턴이 어느 정도는 좀 굳혀져 가고 있는데 네. 이 사이클만 봐도 반감기 주기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많이 덜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1차, 2차, 3차 모두 다 이렇게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나는 공급량 제한 이런 거 관심 없고 일단 반감기가 되면은 오를 거야. 그러니까 좀 사두자. 라는 이제 투자 심리 측면에서 이제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네네. 물론 반감기 전까지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반감기가 1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반감기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인플레이션율이나 뭐 반감기 전후 채굴 행태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메커니즘상 지금은 약간 좀 심리 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약간은 이전 사이클보다는 좀 오름폭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단 스탠드 차타드는 이런 반감기의 지지 단계 시작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규제 얘기를 좀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규제가 미국에서 SEC가 되게 강력하게 지금 칼춤을 추고 있다고 이전부터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근데 이걸 좀 글로벌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작년에 테라 루나 사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FTX의 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올해 스테이블 코인 디패깅 발생 이런 것들로만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올해부터는 이제 강화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정설이고요. 여기에 지난 제가 이제 홍콩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이제 중국이 CBDC를 계속 밀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CBDC가 중국은 이미 스타트해서 어느 정도는 실용화에 성공을 한 상태고 올해 이제 그리고 내년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CBDC를 강력하게 도입할 거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핵심 시장에서의 암호화폐 현물 ETF가 만약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에는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규제가 있겠지만 가장 호재는 요 3가지 정도로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한번 살펴보면은 이미 유럽 이제 EU는 규제를 선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유럽이 요번에 4월 20일 날 유로페이에서 미카라는 가상자산 이제 규제 법안을 최초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드디어 나왔군요. 네네. 4월 20일이니까. 맞습니다. 요게 세계 주요국이 단독으로 발의한 최초의 디지털 자산 법안인데 요거를 뭐 제가 하나씩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뭐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는 엄청나게 빡센 라이센스 규정을 다 맞춰야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아요. 네. 근데 이 미카도 사실 몇 년 전부터 논의가 됐었던 건데 이제 올해 초에 통과가 되고 내년 하반기까지 이제 유예를 주고 시행을 되다 보니까 사실 미카가 4월에 통과를 했는데 바로 미카2가 또 발의가 될 정도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유럽이 먼저 삽을 펐으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빠르게 도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면은 어쨌든 비트코인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규제가 나온다는 거는 어쨌든 그래 인정해줄게 뭐 이런 내용이랑도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지 말라고가 아니고 규제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해도 된다인 거니까 물론 맞습니다. 빡세고 어렵고 힘들지만
어쨌든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인정해주는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좀 뭐 억울한 곳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요. 뭐 거래소나 좀 명확하게 하는 곳들 중에서는 억울한 곳들도 있겠지만 결국 이 규제라는 게 너네가 이렇게 영업을 하면은 내가 허용을 해줄게 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동안 좀 눈치를 보던 기관 투자자들도 오히려 규제가 생겨버리면 이제 우리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투자를 할 수 있네. 이런 관점에서 접근성을 높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해도 되는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맞습니다. 이거 뭐야? 그레이 영역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하라고 해도 된다고는 안 했지만 하지 말라고도 안 해서 일단 하고는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지? 맞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법이 있고 없고가 너무 달라요. 근데 어쨌든 법이 나왔다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라서 이제 일단은 하는데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라고 그랬냐 내가?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또 애매할 수 있어서. 한국 회사들이 그래서 더 이제 힘들어하고 이제 암호화폐 스타트업이나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해도 되는 거야? 하지 말라고 하든가. 이런 이제 억울함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하나 자체에는 어느 정도는 이런 게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네. 요거의 연장선상에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되면 기관 투자자의 관심은 이미 어느 정도는 뭐 이런 수익률이나 이런 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봤을 때 관심은 이미 있지만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일반적으로는 장기 보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죠. 근데 이제 좀 제한적으로 공급이 좀 되다 보니까 이 채굴자들의 그런 채굴 양도 그렇고 그다음 이게 계속 반감기 때문에 줄어드니까 어쨌든 한정된 자산 안에서 이게 투자가 원활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이 되려면은 투자자 구성에 좀 변화가 중요하죠. 왜냐면 한 주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던져버리면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하락이.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결국은 코인 보유 기간을 당연히 기관이 이제 뭐 단타 치는 기관들도 있겠지만 장기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은 보유 기간도 더 늘리고 레버리지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덧붙여서 지정학적 얘기를 또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미국과 이제 뭐 러시아, 중국 간에 이제 뭐 달러 패권이나 이런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방의 이제 러시아 외환 보유고 제재가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 요렇게만 보면은 당연히 이제 금과 위안화는 어느 정도는 확실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비트코인 같이 좀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어느 정도는 이 외환 보유고를 사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중국은 이미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조금 뭐 약간 루머 같은 얘기도 좀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미국 정부도 뭐 공식적으로 뭐 이거를 구매를 하진 않고 좀 다른 이제 불법적인 영업하던 곳에서 이제 빼앗은 비트코인만 해도 이제 몇만 개가 넘다 보니까 이런 정부 그리고 오히려 러시아나 중국 같은 곳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가지고 가고 싶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북한도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북중러가 이제 좀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고 미국은 오히려 또 이제 제한을 하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또 이렇게 환영을 하니까 기존의 이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투자의 거의 뭐 한 70, 80%를 미국이 많이 이끌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지정학적인 변화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어제 제가 오태민 작가님이랑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오태민 작가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비트코인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다. 맞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극체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의 역할은 어떠냐 이런 이제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 투자자 유입을 이제 보는 뭐 CFTC 뭐 자산운용사들의 포지션 이런 것들도 계속 증가를 좀 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관 투자자 관심은 이미 있고 참여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만약 앞서 말한 규제까지 좀 어느 정도 확립이 되면은 명분까지 생기니까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스탠다드 차타드가 왜 10만 달러까지 간다고 얘기했는지 이 돈으로 1억 간다는 얘기인데 참 생각만 해도 좋지만 어쨌든 내년 말이라는 점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있는데
스탠다드 차타드 말고도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네네. 사실 뭐 제가 뭐 시장 전문가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 근데 이런 전망들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 참여자들이세요. 네. 이미 암호화폐 투자를 많이 하셨거나 네. 그런 회사들의 투자를 하고 있거나. 그래서 바이어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네, 맞습니다. 꼭 기억을. 뭐 이런 전망치는 사실은 좀 약간 잘 됐으면 걸러서 좋겠다 들으셔야 이런 거죠. 돼요. 네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네네. 저는 전망치보다는 근거를 조금 더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거를 좀 집중적으로 볼까요? 네네. 일단은 먼저 팀 드레이퍼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미국 VC 이제 출신이시고 지금도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그 벤처 캐피탈 투자를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분의 트위터를 가보면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굉장히 좀 많이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홍보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도 이제 참여자인데 일단은 이분은 올해 6월 25만 달러를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약간은 달러. 지금 얼마죠? 지금이 한 뭐 2만 9천 달러, 3만 달러 수준이니까 거의 뭐 한 7배, 8배인데 6월이면 근데 당장 다음 달 얼마 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어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네. 작년 연말에도 상반기에 25만 달러 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막 지르시는 분이다. 네. 6개월 연장해서 이제 말씀하신 6개월 거라. 연장하신 거구나. 네네. 가격이나 뭐 이런 것 중요하다기보다는 논리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분이 비트코인이 25만 달러를 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가 여성일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오, 특이하네요. 네네. 이게 결국 논리를 살펴보면은 미국의 소매 지출의 8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성이 이제 변화를 불러오는 주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걸 거꾸로 보면은 소매 지출에 비트코인이 사용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실생활 결제에 비트코인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오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리테일 업체들이 만약에 달러 대신에 비트코인을 사용하면은 뭐 이제 본인 의견으로는 2% 비용이 절감된다. 그리고 지금 은행과 달러가 몰락을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실생활에서도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5만 달러 갈 것이다. 라는 되게 장밋빛 전망을 하셨지만 뭐 근거로는 그냥 이제 이 비트코인이 단순히 자산보다 그걸 넘어서 화폐가 될 거고 결제에 사용될 것이다 라고 보는 뷰인 것 같습니다. 다소 좀 급진적이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분 트위터 가보면은 이제 모든 회사들이 해당 이제 직원들의 급여를 2개월 정도는 다 비트코인 정도 2개월 비용을 다 비트코인으로 갖춰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또 급진적으로 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네. 일단 이분은 25만 달러. 25만 달러를 질렀는데 6개월 연장한 거라는 점. 이게 뭐 6개월 연장이 뭐 비일비재해요. 경기 침체도 6개월씩 계속 연장되고 있거든요. 곧 온다. 근데 아직도 안 왔잖아. 또 지금 6개월 연장되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그렇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마이클 셀러. 유명하신 분이죠. 네네. 이분은 50만 달러를 질러드렸어요. 네. 제가 이제 이 순서를 10만 달러, 25만 달러, 50만 달러 그 뒤에 더 세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순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일단 마이클 셀러는 뭐 유명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 CEO예요. 원래 대표였는데 지금 내려왔죠. 왜냐면 작년에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내려오셨는데 올해 이제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저는 잘 몰랐는데 IT 솔루션 기업이더라고요. 근데 비트코인 투자로 오히려 더 많이 벌었다. 주업보다. 이게 창사 이래 주업으로 벌어들인 거의 2배를 비트코인으로 벌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이클 셀러가 대표적인 비트코인 신봉자, 맥시멀리스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그런 비트코인 보유를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지금 거의 13만 개 정도. 13만 개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한 40억 달러인 것 같습니다. 여기 구입 시점 가치가 그 정도고 지금 평단가가 좀 비쌀 때 좀 많이 사셨다 보니까 근데 이제 구입 시점 가치랑 오늘 가치를 비교해 보면 조금 그래도 많이 따라왔죠. 거의 수익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이클 세일러가 물론 이제 이분은 언행 일치가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본인도 많이 지르고 이 예상도 이렇게 크게 하니까 일단은 베팅을 하신 거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이분은 그래도 10년 안에 50만 달러가 할 것이다. 50만 달러 세긴 하지만 기간은 32년이니까. 네, 맞습니다. 좀 길게. 그러니까 길게 보면 결국 좋아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럼 이런 말은 저도 하겠지만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수긍이 간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이분도 세 가지 이유로 50만 달러 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계세요. 이게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던 기관이 비트코인을 채택할 것이다, 네. 살 것이다 네. 라고 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게 성장을 할 것이다. 요게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뭐 굳이 잘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팀 드레이퍼의 실생활 결제랑 같은 얘기예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을 보조해서 이 결제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실생활에서도 쓸 수 있게 비트코인 기술이 발전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두 번째 이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거시경제의 역풍. 요거는 이제 은행 부문의 위기나 요런 것들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그 스탠다드 차타드나 다른 전문가들이 다 했던 얘기들이긴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들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마이클 세일러도 시간이 지나면은 비트코인 계속 성장해서 금의 이제 본위화폐 지위를 뺏을 것이다 라고 좀 약간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이제 뭐 엘살바도르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채택할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분이십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다 정도로. 네네. 여러분들 너무 이게 50만 달러 뭐 이런 건 너무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보시고요. 근데 더 심한 분도 한술 더 나오네요. 떤 분이 네. 계십니다. 이제 돈나무로 알려진 캐시우드 네. 같은 경우는 2030년에 100만 달러. 이제 네. 아까 10만 달러 이제 수준이었는데 10억 수준이었는데 100만 달러, 이제 100억까지 가버렸습니다. 네. 물론 이제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아크인베스트에서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크인베스트에서 투자하는 아크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펀드 ARKW라는 ETF의 이제 가격을 좀 가져와 봤는데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뭐 버블이나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혁신적이고 좀 업종 파괴적인 뭐 IT 중에서도 되게 뭐 파괴적인 플랫폼, 뭐 사스 뭐 이런 것들이나 혹은 이 비트코인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하는 ETF인데 흔히 작년에 굉장히 파괴적 혁신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근데 작년에 좀 비트코인이 이제 파괴됐다 보니까 너무 파괴적 혁신을 네네. 하다 보니까 파괴돼 버렸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올해 이제 초에 좀 많이 올랐다 보니 좀 목소리가 또 커지셨는데 비트코인이 결국에 2030년에 100만 달러를 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데 요거의 가장 큰 이유도 기관 투자자를 또 손으로 꼽고 있어요. 결국은 들어올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캐시우드 그리고 다른 모두. 전문가들도 대부분 첫 순위로 꼽는 게 바로 이 기관 투자자의 진입. 네. 이게 규제가 가속화되면 어쨌든 기관 투자자는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근거가 결국은 포트폴리오 관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통 자산과 좀 낮은 상관계수를 어쨌든 비트코인은 보일 거고 뭐 지금은 나스닥과 붙었다 뗐다 뭐 이렇게 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분리가 될 거고 금하고 비슷하게 분리가 될 거고, 이 중앙은행의 위기 속에서 금과 비트코인으로만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논리로 100만 달러. 네. 네, 좀 세게 부르셨죠. 좀 세긴 하네요. 네네. 네. 그래도 아직 그래도 한 7, 8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 네. 일단은 이렇게 질렀는데 이 다음 분도 사실 100만 달러입니다. 근데 이 다음 분은 2023년 6월에 100만 달러예요. 곧이네요. 네. 다음 달, 다다음 달입니다. 네. 이게 뭐 마이클 세일러나 아니면은 뭐 그 캐시우드는 뭐 10년 뭐 이 정도 봤는데 이분은 더 공격적이세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네. 이 발라지라는 분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분이 플레임이 이제 발라지 스리니바산으로 이제 코인베이스 네.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전 CTO세요. 전 기술 책임자인데 실리콘밸리의 유명 VC는 이제 앤드리슨 호로이치 파트너도 지내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유명하고 뭐 투자나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완성된 분인데 이분이 트위터를 통해서 1비트코인이 90일 내에 100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게 6월입니다. 근데 곧이네요. 네네. 네. 요게 이제 이미지가 이거 날아갔는데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네. 이미지 있다고 그냥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100만 달러를 트위터에서 얘기를 하니까 다른 유저가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지금 2달 남았는데 무슨 100만 달러냐. 그러니까. 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너의 이론은 틀렸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발라지가 화를 내면서 그럼 너 나랑 200만 달러 내기를 하자. 내가 지면은 너한테 200만 달러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배팅이 걸리면서 이걸 이제 발라지 배팅이라고 이제 트위터에서는 하나의 좀 밈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만 달러면은 20억이 넘는 돈인데. 맞습니다. 뭐 어쨌든 뭐 그 이 예상대로 100만 달러를 가면은 비트코인 2개만 주면 되겠지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서요. 네네. 근데 이분이 트위터에 또 이제 200만 달러를 그 다른 지갑에 넣어놓은 거를 또 인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는 건 또 다른 얘기니까 실제로 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200만 달러 가지고 있고 이거 지갑에 넣어놓고 만약에 안 가면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 라는 이제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인증까지 하면서 열의를 불태우고 있다. 어쨌든 뭐 자신감 넘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분의 논리를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 은행의 위기랑 좀 맞닿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준과 대형은행들이 어쨌든 지역은행 구제를 위해서 돈 살포할 거고 머니 프린팅 할 거고 이러다 보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다. 지금 연준이나 이런 은행들의 포트폴리오나 지역은행들 상태가 심각하다.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얘네가 숨기고 있다. 이런 좀 급진적인 발언을 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물론 이제 뭐 그럴 가능성이 뭐 0은 아닐지라도 너무 빠르잖아요. 이게 2달, 1달 짜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트위터 사람들이 이제 다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물론 너의 의견도 맞을 수는 있지만 이게 당장은 너무 이르다.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 라고 이제 보는 의견들이 대다수인데 이 발라지는 계속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내 의견이 맞다. 이거에 동참하면은 내가 1000명 이 트위터를 공유해 주신 분들한테 내가 추첨해가지고 돈을 또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그로를 끄시면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전망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 10만 달러도 과한데 25만 달러, 50만 달러, 100만 달러. 그리고 6월 달까지 100만 달러. 이렇게 이제 좀 과도한 전망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앞서 말씀하신 대로 뱅크런이 났는데 비트코인이 올랐다. 요 사실 자체가 향후에 이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고 싶어 할 때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찾고 싶을 때 이게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어서 맞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뭐 이정표 정도는 찍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야지 뭐 10만 뭐 이런 거는 그냥 모르면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내용이 굉장히 좀 자세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큰 도움을 받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거 정리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전망이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다 강세론자 분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언이 좀 셀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런 전망에 대한 수치보다는 근거 위주로 좀 수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2023년 1분기는 역대 2번째로 거래량이 높았던 분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많았군요. 4월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31K 31,000달러 찍고 다시 좀 내려온 상황인데 그래도 좀 연초 대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런 전망들이 결국은 가격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또 목소리 커지시고 나와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다 보니 근거를 이제 근거 위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또 워렌 버핏도 이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도박을 위한 토큰이다. 내재 가치가 없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룰렛을 플레이하고 싶어하는 거는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두 손 두 발 드신 거죠. 우리 이거 그 얘기한 거 들었나 보다. 우리가 카지노에 비유했던 거 들으셨나 보다. 룰렛 플레이하고 싶은 건 막을 수는 없다. 역시 소신이 있고 이제 또 투자 하고 싶어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도 이런 것들도 좀 있지만 결과적으로 근거로 제시한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규제나 지정학적 변화에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럽 의회에서 이제 미카가 통과를 했다든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홍콩의 재개방이라든지 6월이죠? 그리고 채굴업체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러시아가 작년에 이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법안을 의회에서 가결시켜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채굴업체들. 그러다 보니 러시아가 지금 채굴에서 글로벌적으로 2위로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과 러시아, 홍콩 이런 것들은 채굴도 계속 밀어주고 CBDC나 암호화폐 규제도 풀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조금 누르고 있다 보니까 요 지정학적인 변화가 과연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네.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학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과 어떤 영향 등등 여러 가지들을 같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